창문 유리에 박힌 빗방울이 흘러내리는 걸 한참 바라봤어요. 오늘 하루도 무난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새로 이사온 동네의 공기가 아직 낯설었지만 골목마다 작은 제과점이 있고 사람들 인사성이 좋아서 금방 익숙해질 수 있겠다고 믿었어요. 회사에서 돌아와 코트를 거는데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숫자만 뜨는 낯선 번호였는데 받아보니 믿기지 않게도 고등학교 친구 박지민이었어요. 서하야, 너 진짜 여기로 이사 왔구나. 세상 참 좁다, 그치? 그녀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 웃음 속에 약간의 피곤이 섞여 있었지만 반가움이 먼저였어요. 우리는 그날 저녁 동네 카페에서 보기로 했어요. 종이컵 뚜껑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면서 지민을 기다렸어요. 카페 안은 에스프레소 갈린 냄새와 우유 거품 뜨는 소리로 가득했어요. 바깥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고 유리창 너머로 네온 사인이 물에 젖은 보도블록을 주황색으로 칠하고 있었어요. 문이 딩하고 열리면서 지민이 들어왔어요. 그녀는 예전보다 말랐고 가느다란 손목에 손목시계가 흔들렸어요. 서아야. 그녀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 안겼어요. 겨드랑이로 스며드는 비 냄새와 샴푸 향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지민은 곧장 남편 이야기를 꺼냈어요. 남편이랑 같이 올까 하다가 먼저 인사만 하고 싶었어. 말끝은 가벼웠는데 눈가에 작은 그늘이 지나갔어요. 저는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늘한 공기가 컵 뚜껑 틈으로 새면서 뜨거운 김이 일었어요. 결혼은 어때? 제가 묻자 그녀는 웃으면서 원래 이런 거였냐? 라고 말했어요. 농담인 줄 알았는데 그 웃음의 끝이 조금 떨리고 있더라고요. 괜히 마음 한 구석이 찝찝해졌어요. 그녀가 손을 뻗어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는 사이 손등에 희미한 멍이 보였어요. 저건 뭐야? 하고 묻자 문에 부딪혔어. 이사하면서 정신이 없어서. 하고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저는 웃으며 넘겼지만 멍은 둥글게 오래된 보라색이었어요. 문에 부딪히면 저렇게 동그랗게 찍히진 않는데 같은 생각을 몇 번이나 되뇌었어요. 계산대 쪽에서 작은 소란이 들렸어요. 비가 갑자기 굵어졌는지 사람들이 우산을 빌리느라 줄을 섰어요. 그때 카페 문이 다시 열렸고 키가 큰 남자가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젖은 외투에서 물이 또르르 떨어졌어요. 지민이 살짝 놀라 일어섰어요. 여보. 그녀가 조용히 불렀어요. 그가 고개를 들었고 그때 처음으로 그의 눈빛을 봤어요. 깊고 조용했어요. 소음을 흡수하는 검은 천처럼 주변 소리가 그 눈앞에서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최도윤이에요. 지민이 소개했어요.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반갑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어요. 비 냄새 사이로 묵직한 톤이 파문처럼 번졌어요. 저는 대답했어요. 저도 반가워요. 짧은 인사 뒤에 지민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떴어요. 자리에 남은 우리는 어색한 미소를 나눴어요. 저는 종이컵을 돌렸고 그는 손수건으로 외투 소매를 눌렀어요. 그 손수건은 오래 씻어 잘 마른 린넨 같았어요. 과하게 깨끗하지 않은 생활의 질감이 남아있는 흰색이었어요. 비가 갑자기 새졌네요. 제가 말하자 그는 창밖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가 오면 지민이 잠을 잘 못 자요. 그렇게 말하고 그는 표정을 감췄어요. 그의 시선이 낯설지 않았어요. 오래된 종이장 속 문장을 천천히 읽어 내려가는 사람처럼 조심스럽고 정확했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조용해졌어요. 그러다 스스로에게 놀랐어요. 친구의 남편을 보고 마음이 조용해졌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지민이 돌아오고 나서는 대화가 가볍게 흘렀어요. 학창시절 선생님 이야기, 졸업여행 때 길을 잃었던 이야기. 우리는 오래 웃었어요. 그런데 웃음 뒤에 남는 침묵이 낯설게 무거웠어요. 지민의 휴대폰이 몇 번이나 진동했지만 그녀는 보지 않았어요. 마지막 커피 한 모금을 마시고 일어섰을 때 밖에는 작은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제 우산은 집에 두고 나왔고 지민은 남편과 함께 큰 검은 우산을 펼쳤어요. 서아야, 같이 가자.
그녀가 말했어요. 셋이서 우산 하나 아래 골목을 걸었어요. 까만 천 아래 공기가 따뜻했어요. 제 어깨에 한두 방울 떨어졌고 그때마다 누군가 살짝 더 안쪽으로 자리를 내줬어요. 저는 무심코 그 누군가의 손등에 손가락이 스쳤어요. 깜짝 놀라 손을 뺐고 그는 조용히 죄송합니다. 라고 했어요. 이상했어요. 내가 먼저 닿았는데 그가 사과했어요. 그 사소한 공손함이 이유 없이 마음에 박혔어요. 그날 이후 지민의 연락은 조금씩 뜸해졌어요. 괜찮다는 짧은 메시지가 밤마다 한 번씩 도착했어요. 이모티콘 하나와 색깔 없는 말. 저는 괜찮다는 말이 왜 이렇게 불안한지 자꾸 생각했어요. 회사 일은 바빴고 숫자와 표의 칸 사이로 시간이 지나갔어요. 장부에 찍힌 합계가 맞아떨어지면 마음이 고요해졌어요. 그런데 퇴근길에 골목을 돌 때마다 카페 앞에서 멍하니 서 있는 사람을 보게 됐어요. 외투깃을 세운 남자였어요. 가까이 다가가면 늘 뒷모습만 보였고 비가 오던 날에는 그 남자의 어깨에 물이 아주 천천히 번지는 게 보였어요. 어느 날엔 용기를 내서 다가갔어요. 우산 같이 쓰실래요? 그가 돌아보았고 그건 도윤이었어요.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우산 끝에 살짝 들어왔어요. 고맙습니다. 낮게 말했다가 지민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요. 라고 덧붙였어요. 말을 고르느라 침을 삼킬 때 목을대가 아주 조금 움직였어요. 소리를 삼킨 사람의 움직임이었어요. 저는 그 움직임을 본 이후로 그와 말을 더 조심히 하게 되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누웠는데 빗소리가 유난히 길게 이어졌어요. 휴대폰 화면을 밝히니 지민에게서 괜찮다는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어요. 문장의 온도를 만져볼 수 있다면 그건 체온을 잃은 손 같았어요.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괜찮지 않아도 돼. 보내고 나니 심장이 둔탁하게 뛰었어요. 몇 분 뒤 그녀는 고마워. 나중에 얘기하자. 고 보냈어요. 나중이라는 말은 언제나 미끄러운 약속이었어요. 저는 그 미끄러움 때문에 더 불안해졌어요. 다음 주말 지민의 집에 놀러 갔어요. 초인종을 누르니 반응이 없었어요. 잠시 뒤 문이 반쯤 열리더니 지민이 얼굴만 내밀었어요. 미안, 집이 좀 엉망이라. 그녀가 말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신발장을 옆으로 한 발 물려 들어갔는데 복도에 액자가 엎어져 있었어요. 유리 조각이 가늘게 금이 가 있었고 사진 속의 지민은 웃고 있었어요. 근데 그 웃음이 이상하게 낯설었어요. 집 안 공기가 미묘하게 퀴퀴했어요. 오래 닫힌 창문, 환기가 덜 된 공기. 거실 테이블엔 영수증이 널려 있었고 그것들 위로 둥근 잔자국이 몇 개나 찍혀 있었어요. 몸은 좀 어때? 하고 묻자 그녀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괜찮아졌어. 그때 그녀의 손등을 보았어요. 지난번보다 멍이 더 선명해졌더라고요. 문에 또 부딪혔어? 제가 묻자 그녀는 한 번 저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심해. 그렇게 말하면서 저는 부엌으로 가 컵을 씻었어요. 흐르는 물소리 사이로 지민이 텔레비전을 켜고 껐다가 다시 켜는 소리가 들렸어요. 불안한 사람의 손버릇이었어요. 그날 저녁 돌아오는 길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받았더니 짧은 침묵 뒤에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서아 씨 맞으시죠? 도윤이었어요. 지민이 혹시 하더니 말끝을 흐렸어요. 저는 급히 설명했어요. 오늘 봤어요. 멍이 또 조금 더 진해졌고 컨디션은 괜찮다고 했지만 집이 너무 답답했어요. 잠시 동안 도로를 달리는 차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흘렀어요. 고맙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잘 살펴볼게요. 통화를 끊고 나니 손끝이 저릿했어요. 내가 뭘 한 거지? 친구의 집안을 내가 왜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지? 그런 생각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미 눈에 들어온 것들을 다시 모른 척할 수는 없었어요. 며칠 뒤 회사에서 야근을 하던 밤이었어요. 계산서 합계가 자꾸 한 줄씩 어긋났어요. 숫자들은 거짓말을 잘 못하는데 사람은 숫자를 핑계로 거짓말을 잘하잖아요.
저는 그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지민의 영수증들을 떠올렸어요. 점심에 산 샌드위치 영수증, 밤에 산 찹쌀 도너츠 영수증, 그 사이에 끼어 있던 큰 금액의 전자제품 영수증. 그게 아른거렸어요. 업무용 엑셀을 닫고 회사 커피 머신에서 쓴 커피를 뽑아 한 모금 마시려는 순간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 같은 착각이 들렸어요. 저는 의자를 밀고 일어나 창밖을 봤어요. 비가 또 오고 있었어요. 휴대폰에 메시지가 떴어요. 도윤이었어요. 혹시 지금 괜찮으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내라고 답장을 보냈어요. 회사 근처 24시간 카페에서 우리는 다시 마주 앉았어요. 심야의 카페는 낮과 달리 조용했어요. 바리스타가 컵을 놓는 소리, 냉장고가 둔탁하게 숨쉬는 소리, 그리고 멀리에서 지나가는 버스의 공기 흔들림만 있었어요. 우리는 한동안 입을 열지 않았어요. 뜨거운 커피가 식어갈 때쯤 그가 먼저 말했어요. 서아 씨, 지민이 누구에게 쫓기고 있어요. 저는 컵을 내려놓다가 멈췄어요. 무슨 말이에요?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가 엉켜 있어요. 제가 막으려고 했는데 제가 모르는 게 더 많더라고요. 그의 음성이 아주 낮았어요. 저는 거짓말을 탐지하듯 그의 얼굴 근육을 살폈어요. 떨림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완전한 침착도 아니었어요. 단단하게 버티는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그럼 제가 뭘 도울 수 있을까요? 그가 잠깐 미소를 흘렸어요. 당신은 이미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어요. 그날 새벽에 카페를 나섰어요. 비는 잦아들었고 공기는 젖은 흙 냄새로 가득했어요. 가게 앞 가로등 아래로 작은 물안개가 떠 있었어요. 길을 건너려는데 그는 갑자기 제 손목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차가워요. 노란 택시가 속도를 줄이며 지나갔어요. 그의 손이 여전히 제 손목을 감싸고 있었어요. 그 눈빛 속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이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숨을 삼켰어요. 제 얼굴에 아직 남아있던 비가루가 그와의 거리에서 갑자기 가까워졌어요. 그는 아주 낮게 속삭였어요. 서아 씨, 저는 지금 무슨 말을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언젠가는 말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그는 조심스럽게 제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짧고 조용했어요. 그의 거친 숨결이 제 피부에 닿았다가 사라졌어요.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따라왔어요. 우리는 서로 죄책감의 그림자를 보았어요. 그래서 더 조심히 뒤로 물러났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그가 그렇게 말했어요. 말끝이 너무 온화해서 오히려 위험했어요. 다음날 아침 지민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오늘 저녁에 시간돼? 저는 당연히 된다고 답했어요. 해가 기울 무렵 그녀의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그녀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있었어요. 서아야. 그녀가 제 손을 잡았어요. 손바닥이 차가웠어요. 나 혹시 오늘 너희 집에서 자도 될까? 저는 놀랐어요. 이유를 묻자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 일도 아니야. 그냥 오늘은. 말의 끝마다 작은 모래가 섞인 것처럼 까슬까슬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럼 같이 가자. 계산을 하고 나서 일어났는데 카페 구석 자리에서 누군가 우리를 슬쩍 보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남자였어요. 모자를 눌러쓰고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시선을 피하는 척하면서 자꾸 이쪽을 흘렀어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지민의 손을 더 꼭 잡았어요. 우리는 빠르게 가게를 빠져나왔어요. 그날 밤 우리 집 거실 소파에 담요를 깔고 누웠어요. 창문을 열자 초가을 바람이 살짝 들어왔어요. 지민은 천장을 보며 한참 말을 하지 않았어요. 서아야. 그녀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람이 한 번만 잘못하면 그 다음은 왜 이렇게 쉬운지 모르겠어. 저는 몸을 붙였어요. 무슨 말이야?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한동안 손으로 담요 끝을 만지작거렸어요.
손끝이 자꾸 땀에 젖었어요. 괜찮아. 제가 그 말을 꺼냈어요. 사실은 괜찮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녀가 갑자기 웃었어요. 울음과 웃음이 섞인 이상한 표정이었어요. 넌 늘 착했어. 그 말이 칼처럼 따뜻해 제 마음을 베었어요. 저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마음 한가운데에서 서늘한 물소리가 났어요. 깊고 조용한 물웅덩이 같은 소리였어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지민이 잠들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창가에 섰어요. 도시의 불빛이 멀리서 깜박거렸어요.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도윤이었어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죄송합니다. 이 시간에. 그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지민 괜찮나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지금 제 집에서 자고 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고맙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서아 씨. 네, 조심하세요. 짧은 경고였어요. 저는 이유를 묻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통화를 끊고 나도 한동안 휴대폰을 쥔 채 서 있었어요. 손에 남은 진동의 잔향이 천천히 가라앉았어요. 그 주 내내 저는 퇴근 후 지민과 시간을 보냈어요. 그녀는 때로 말이 많았고 때로 거의 침묵했어요. 웃을 때는 예전처럼 환했지만 금방 피곤해졌어요. 어느 날에는 그녀의 노트북을 함께 보다가 가계부 앱이 눈에 띄었어요. 비밀번호를 묻자 그녀는 웃으며 생일이라고 했어요. 입력했더니 장부가 열렸어요. 자잘한 지출 사이사이에 수상한 입출금이 끼어 있었어요. 금액은 큰 편이 아니었지만 반복 간격이 규칙적이었어요. 저는 숫자에 익숙했어요. 규칙은 비밀을 숨기면서도 결국 비밀을 말해요. 지민아, 이건 뭐야? 물었더니 그녀는 노트북을 덥석 닫아버렸어요. 회사에서 넣어준 거야. 어떤 회사가? 그냥 적금 같은 거. 대답은 느슨했고 눈은 흔들렸어요.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대신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손끝이 아직 차가웠어요. 그 다음은 비 오는 밤이었어요. 지민은 문자 한 줄만 남기고 사라졌어요. 괜찮아. 저는 그 말을 보고 서랍을 닫듯 화면을 껐어요. 괜찮다는 말이 그날은 칼날처럼 번뜩였어요. 저는 우산을 들고 골목으로 나갔어요. 카페 앞 가로등 아래에 누군가가 서 있었어요. 도윤이었어요. 그는 젖은 머리를 뒤로 넘기고 있었어요. 저는 다가가 우산을 그의 머리 위로 기울였어요. 빗방울이 우산에 닿아 얇게 울렸어요. 지민에게 연락이 안 돼요. 제가 말했어요. 저도요. 그가 대답했어요. 우리는 말없이 서 있었어요. 세상이 잠깐 비에 잠겨 흐릿해졌어요. 혹시 제가 말문을 열었어요. 혹시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는 잠시 저를 봤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어요. 동시에 무서웠어요.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뜻 같았거든요. 집에 돌아와 불을 끄고 누웠어요. 빗소리가 길게 늘어졌어요. 숨을 고르게 쉬려고 했는데 가슴 한복판에서 파도가 올라왔어요. 저는 눈을 감고 천천히 손을 가슴 위에 올렸어요. 심장이 느리게 두드렸어요. 그 박자를 세다가 문득 졸업 앨범을 떠올렸어요. 20살 무렵 누군가 내 사물함에 넣고 간 작은 카드. 당신의 숫자들은 단단했고 당신의 마음도 그럴 거예요. 그 글씨체는 단정했고 왼쪽으로 아주 살짝 기울어져 있었어요. 나는 그 카드를 버리지 못하고 오랫동안 지갑에 넣고 다녔어요. 누가 썼는지 물어본 적도 없었어요. 물어보는 순간 그 마음이 도망갈까봐 겁이 났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글씨체가 문득 떠올랐어요. 도윤이 계산서에 남겨둔 메모의 글씨가 그 카드와 닮아 있었거든요. 내 몸속 어디가 아주 작게 떨렸어요. 나는 그 떨림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새벽이 희게 번질 때 휴대폰에 메시지가 떴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오늘 밤 카페디 골목. 혼자. 글자는 짧았고 냄새가 났어요. 눅눅한 종이 냄새, 눅진한 손 냄새.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시간을 더 끌면 비가 그칠까 아니면 더 거세질까. 결국 저는 우산을 챙겨 나섰어요. 골목은 비에 젖어 미끄러웠어요. 가로등 아래로 물이 흐르는 자국이 은빛으로 빛났어요. 카페 뒤편 재활용품 수거함 옆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모자를 눌러 쓴 남자였어요. 그는 제게 다가와 낮게 속삭였어요. 박지민 찾죠? 제 입술이 말라붙었어요. 누구세요? 걔 친구 맞잖아. 남자가 코웃음을 쳤어요. 그럼 나한테도 친구처럼 대해. 돈이 좀 필요해서. 그가 가까이 다가왔어요. 비에 젖은 그의 코트에서 오래된 담배 냄새가 났어요. 저는 한 발 물러섰어요. 남자의 눈빛이 번들거렸어요. 겁먹지 마. 나 손 안 대. 그는 손을 들어 보였어요. 손끝이 희게 질려 있었어요. 근데 알지? 세상은 돈으로 굴러가. 내 친구도 그래서 굴렀고. 제 귀에 피가 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소리예요? 남자는 씩 웃었어요. 그냥 전달해. 이번 주 안에. 안 그러면 그는 말끝을 흡수하듯 삼켰어요. 빗소리가 그 말의 빈칸을 메웠어요. 누구에게? 제가 묻자 남자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알면서. 그는 뒤돌아 걸어갔어요. 빗속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이 내내 어딘가에서 우리를 지켜보던 카페 구석의 그 남자와 겹쳐졌어요. 그 밤 집으로 돌아와 문에 등을 붙였어요. 몸이 떨렸어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도윤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 수십 번 흔들렸어요. 끝내 걸었어요. 그는 금방 받았어요. 서아 씨? 목소리에 잠이 덜 깬 기척이 있었지만 곧장 깨어났어요. 저는 골목에서 있었던 일을 짧게 최대한 흔들리지 않게 말했어요. 그는 조용히 들었어요. 중간에 한번 아주 깊게 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죄송합니다. 그가 먼저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더 빨리 막았어야 했어요. 죄송하다는 말이 그렇게 무겁게 들린 적이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민을 먼저 찾아야 해요. 네, 그리고 우리. 제가 말을 멈췄어요. 낱말 하나가 혀끝에서 미끄러졌어요. 우리는 조심해야 해요. 그는 한참 침묵한 뒤 대답했어요. 네, 조심하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다정했어요. 다정함은 때로 칼보다 더 깊게 들어와요. 저는 그 다정함의 모양을 손으로 더듬듯 확인했어요. 날이 밝으면 나는 다른 선택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숨을 길게 들이마시고 내쉬었어요. 심장이 조금 진정되었어요. 새벽 5시가 넘어가자 비가 잦아들었어요. 어둠이 뒤로 밀리고 창틀에 얇은 새벽빛이 깔렸어요. 저는 모든 걸 노트에 적기 시작했어요. 날짜, 시간, 장소, 사람, 냄새, 소리, 촉감. 숫자 옆에 감각을 붙였어요. 진실은 둘을 함께 써야 어긋나지 않더라고요. 기록하는 동안 마음은 잠깐 안정을 찾았어요.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끝까지 가볼 거예요. 글자를 쓰는 손이 단단했어요. 그 단단함이 오래가기를 바랐어요. 그리고 그날 문득 깨달았어요. 내 안의 균열은 어느새 바깥의 균열과 맞닿아 있었고 그 균열 사이로 빛과 비가 동시에 스며들고 있었어요. 누구도 아직 손을 뻗지 않은, 그러나 누군가는 곧 손을 대게 될 틈이었어요.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숨을 골랐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괜찮아지지 않아도 나는 간다고. 끝까지 내가 본 것을 버리지 않고. 해가 떠오르기 직전 휴대폰이 또 진동했어요. 지민의 번호였어요. 메시지는 딱 한 줄이었어요. 미안했어요. 그럼에도 그 한 줄이 제게는 서막처럼 느껴졌어요. 끝이 아니라 시작, 사건이 아니라 이야기, 파국이 아니라 선택.
저는 가볍게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어요. 나 아직 여기 있어. 보내고 나니 창밖에서 참새가 두어 번 울었어요. 어쩐지 그 소리가 힘이 되었어요. 나는 커튼을 열었어요. 밤새 젖은 도시가 조용히 빛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빛 속에 내 마음의 어떤 것들도 조금은 말라가고 있었어요.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어느 날 밤 전화가 울렸어요. 화면에는 지민이라고 떴어요. 이미 시계는 새벽을 향해 있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서하야, 나 좀 오늘 같이 있어주면 안 돼? 그녀가 그 말을 했어요. 잠이 확 달아났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오늘은 이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전화를 끊고 달려갔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녀가 문 뒤에서 서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텅 비어 있었어요. 집 안을 둘러보니 액자가 또 깨져 있었어요. 바닥에 흩어진 조각들이 희미한 조명을 받아 반짝였어요. 그녀는 아무 일도 아니야 라고 했지만 그 말은 너무도 허공에 떠 있었어요. 저는 한숨을 길게 쉬었어요. 지민아, 무슨 일 있어도 얘기해야지. 그냥 괜찮다는 말로 다 덮을 수는 없어. 그녀는 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웃음은 칼 것 같았어요. 넌 늘 그렇게 바른 소리만 해. 근데 세상은 바르지 않아. 저는 그 말에 속이 서늘해졌어요. 지민의 눈동자는 깊은 물속처럼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녀가 잠시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저는 거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노트북 화면을 보게 됐어요. 켜진 채로 열린 가계부 앱이 눈에 들어왔어요. 줄줄이 이어진 지출 내역, 그리고 규칙적으로 빠져나가는 큰돈. 은행 이체 기록이었어요. 날짜마다 비슷한 액수, 같은 메모. 정리.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지출이 아니었어요. 제가 숫자를 보는 일을 오래 하다 보니 금액이 주는 메시지를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숨이 턱 막혔어요. 순간 발자국 소리가 들려서 노트북을 덮었어요. 지민이 나와서 저를 바라봤어요. 봤구나. 그녀가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입술이 굳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빌린 거야. 곧 갚을 수 있어. 그녀는 무표정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손가락은 떨리고 있었어요. 누구한테? 제가 묻자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냥 필요한 데 있어. 너한테 말해도 소용없어. 저는 억울했어요. 왜 나한테 말하지 않는 거냐고, 왜 혼자 다 떠안느냐고 소리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눈에 떠오른 건 두려움이었어요. 분노가 아니라 두려움. 저는 그 눈빛 앞에서 말을 삼켰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골목 모퉁이에 도윤이 서 있었어요. 우산도 없이 그냥 비를 맞고 있었어요. 순간 멈칫했어요. 왜 여기 있어요? 제가 묻자 그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은 젖은 아스팔트처럼 무거웠어요. 지민이 혹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어요. 지민이 오늘 당신 집에 있나요? 저는 놀라서 대답했어요. 아니요. 제가 잠깐 다녀온 거예요. 그 순간 그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앉는 걸 봤어요. 안도의 숨결 같았어요. 고맙습니다. 그가 낮게 말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제게 다가왔어요. 비가 우산 없이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제 우산을 그 위로 들어 올렸어요. 우산 천 아래로 들어온 순간 공기가 갑자기 좁아졌어요. 제 심장이 크게 뛰었어요. 그는 말없이 잠시 우산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 말이 제 귀에 오래 맴돌았어요. 그날 이후 지민의 연락은 더 불규칙해졌어요. 때로는 하루 종일 연락이 없다가 새벽에 짧은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괜찮다. 고마워. 다음에 얘기하자.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어느 날은 회사를 마치고 집에 가려는데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왔어요. 받자마자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아주 낮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지민 찾지 마.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누구세요? 대묻자 남자는 웃었어요. 차갑고 건조한 웃음이었어요. 그냥 관심 꺼. 그럼 당신도 안전할 거야. 통화가 끊기고 나서도 한동안 손이 떨렸어요. 저는 결국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는 바로 받았어요. 숨소리가 거칠었어요. 저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낯선 사람이었어요. 지민을 찾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급히 말했어요. 도윤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낮게 대답했어요. 서아 씨,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민이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지민이 무언가에 휘말려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절망처럼 들렸어요. 우리는 새벽 카페에서 다시 만났어요. 사람 하나 없는 카페, 형광등 불빛만이 삭막하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그는 손가락으로 컵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지민은 비 때문에 위험한 사람들과 엮였어요. 저는 그걸 막으려고 했는데 더 깊이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충격에 말을 잃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제가 묻자 그는 눈을 들어 저를 봤어요. 눈빛이 절박했어요.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해요. 당신이 휘말리면 안 돼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이미 그들의 안으로 들어와 있었어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어요. 카페 안의 공기가 너무 무거웠어요. 그때 그는 제 손을 잡았어요.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히.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저는 그 손길을 뿌리치지 못했어요. 오히려 손끝을 꽉 잡았어요. 그리고 서로의 눈을 마주했어요. 그는 천천히 몸을 기울였어요. 저는 숨을 삼켰어요. 그리고 아주 짧게 살며시 입맞춤을 나눴어요. 그의 숨결이 제 얼굴에 스쳤어요. 따뜻했지만 위험했어요. 이러면 안 돼요. 제가 말했어요. 그는 손을 놓으며 대답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하지만 그 말이 더 깊이 끌어당겼어요. 지민이 사라졌어요.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평소와 다름없이 오늘 날씨 춥다는 짧은 메시지를 보냈어요. 저는 그 메시지에 따뜻하게 잊고 나가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오후가 되자 그녀와의 연락이 완전히 끊겼어요. 전화는 꺼져 있었고 답장도 없었어요. 처음에는 바쁘겠지 하고 넘겼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이 목을 조여왔어요. 퇴근 후 곧장 지민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현관문은 닫혀 있었지만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이상하다 싶어 손잡이를 돌려보니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심장이 철렁했어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니 거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소파 위에는 덮어놓은 담요가 아무렇게나 구겨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컵이 엎어진 채 말라붙은 커피 자국이 번져 있었어요. 그리고 테이블 한가운데 하얀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나 때문에 누구도 다치지 않았으면 해. 글씨는 분명히 지민의 글씨였어요. 하지만 너무 서둘러 쓴 듯 획마다 떨림이 묻어 있었어요. 그 순간 발목이 풀리며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목구멍이 꽉 막혀서 숨을 들이마시기도 힘들었어요. 머릿속에서는 도망, 위험, 끝 같은 단어들이 계속 빙빙 돌았어요. 신고를 하자 경찰이 도착했어요. 집 안을 둘러본 경찰은 저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조사관이 느닷없이 묻더라고요. 김서아 씨, 혹시 박지민 씨 계좌에서 서아 씨 명의로 돈이 흘러 들어온 적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귀가 멍해졌어요.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저요? 저 그런 돈 받은 적 없어요. 계좌에 그런 입금 내역도 없었는데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도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무언가를 빠르게 적어 내려갔어요. 볼펜 끝에서 또각또각 소리가 났는데 그 소리가 제 심장을 더 쿵쿵 치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억울함이 목 끝까지 차올랐어요. 왜 하필 나였을까? 지민은 왜 나를 이용했을까? 배신감과 분노가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어요. 눈물이 쏟아져서 길가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도윤이었어요. 서아 씨, 지민 소식 들으셨죠?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층 낮았고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저를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저는 그냥 친구니까 도와주려고 했던 것뿐인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도윤이 낮게 말했어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친구를 지키려 했을 뿐이에요. 그 말에 눈물이 더 흘러내렸어요. 위로인지 죄책감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의 말이 심장을 눌렀어요. 며칠 뒤 경찰에게 또 다른 사실을 들었어요. 지민 명의로 들어간 고액의 보험이 여러 개였다는 거예요. 수익자는 대부분 본인이나 알 수 없는 사람들. 경찰은 사기 정황이 짙다고 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CCTV 영상이었어요. 화면 속 지민은 골목길에서 낯선 남자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어요. 그 남자는 며칠 전 나를 협박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무릎이 저려와서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싶었어요. 그러던 중 제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졸업 앨범 사이에 오래된 메모장을 발견했어요. 20살 무렵 누군가 제 사물함에 넣어둔 작은 카드였어요. 당신의 숫자들은 단단했고 당신의 마음도 그럴 거예요. 글씨는 단정했지만 약간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어요. 그 카드를 저는 버리지 못하고 오랫동안 지갑에 넣어 다녔어요. 그런데 며칠 전 도윤이 회사 앞에서 써준 메모의 글씨체와 너무 닮아 있었어요. 순간 심장이 요동쳤어요. 머리끝까지 전기가 치는 것 같았어요. 오래전 누군가가 날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제야 실마리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끝까지 가보자. 더는 피해자처럼만 서 있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몸은 이미 지쳐 있었어요. 회사에서 서류를 정리하다가 고개가 탁 떨어졌어요.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았을 때 어깨 위로 무언가 따뜻한 게 덮였어요. 도윤의 코트였어요. 그는 제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 말에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는 손수건을 내밀었고 저는 울면서 받아들었어요. 눈물로 번져가는 천이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그가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더니 아주 천천히 다가와 제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짧고 조심스러운 키스였어요. 하지만 그 온기가 세상 어떤 말보다 강하게 가슴에 새겨졌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우리는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대답했어요.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어요. 그 말이 심장을 흔들었어요. 죄책감과 위안 두 가지가 동시에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졌어요. 하지만 꿈속에서 지민이 울고 있었어요. 서아야, 미안했어. 그 목소리가 귓가에 메아리처럼 맴돌았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밖은 맑았어요. 그러나 제 마음은 더 흐려져 있었어요. 지민은 어디로 간 걸까? 왜 나를 이런 상황으로 몰아넣은 걸까? 그리고 도윤과 나 사이에 만들어진 이 금지된 선은 어떻게 해야 할까? 수많은 질문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문을 2번 두드리는 소리가 밤을 가르며 들렸어요. 시계를 보니 11시를 조금 넘겼더라고요. 인터폰 화면에는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여자가 서 있었어요. 손가락이 먼저 기억했는지 문을 열어버렸어요. 문틈으로 스며든 바람이 놀라 제 뺨을 스쳤고 그 사이로 지민이 들어왔어요. 서아야. 그녀가 낮게 속삭였어요. 목소리 끝에 모래가 잔뜩 섞여 있었고 손등에는 반창고가 대충 붙어 있었어요. 저는 한 걸음 다가갔고 지민은 그대로 제 어깨에 얼굴을 묻었어요. 그 순간 모든 분노가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어요. 어디 있었어? 저는 그렇게 물었어요. 왜 나를 이런 식으로, 왜 하필 나야?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눈물이 치솟았어요. 지민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두덩이 퉁퉁 부어 있었고 속눈썹에 젖은 것들이 매달려 있었어요. 나였어. 그녀가 그렇게 말했어요. 모두 나였어.
주방등만 켜두고 거실에 앉았어요. 한밤의 집은 오히려 명료했어요. 쓸데없는 소음이 하나도 없어서 말이 뼈대만 남겨진 채로 드러나더라고요. 지민은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었고 손가락 마디마다 희게 말라 있었어요. 처음은 아주 작은 돈이었어. 그녀가 시작했어요. 엄마 병원비 때문에 빌렸어요. 갚으려고 야근도 하고 주말에도 일을 했어요. 근데 세상은 늘 나보다 반 박자 빨랐어요. 갚아도 바닥에 물이 새듯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녀는 웃었어요. 혀끝에 씁쓸한 게 잔뜩 묻어 있었어요. 그때 누가 손을 내밀었어요. 괜찮다고 한 번만 같이 움직이면 충분하다고. 그냥 서류에 이름 몇 개 얹고 돈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걸 확인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숨 좀 쉬게 해주겠다고. 그녀는 제 얼굴을 똑바로 보려다 못 보겠는지 시선을 떨궜어요. 그래서 했어. 그리고 더 쉬워졌어요. 한 번만 하자고 했는데 그 다음은 정말로 쉬웠어요. 그 남자 카페에서 우리 훔쳐보던 그 사람이야? 제가 물었어요.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엔 도와주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나중엔 목줄이었어요. 내가 발버 둥칠수록 더 졸라붙더라고요. 그녀는 팔꿈치를 감싸 쥐었어요. 거기에도 작은 멍이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나를 방패로 쓴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민은 제 눈을 찾으려 했지만 끝내 찾지 못하고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어요. 그걸 변명이라고 할 수 있을진 모르겠어요. 근데 서아야, 넌 늘 빛났어. 나한테 빛나는 사람 곁은 늘 어두웠거든. 그래서 더 잘못했어. 너한테 흘렸던 그 흔적들, 내가 버티는 모양을 보면서도 멈추지 못했어요. 그녀는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나 때문에 누구도 다치지 않았으면 했어요. 근데 제일 먼저 다친 사람이 너였어요. 그게 계속 목을 조였어요. 저는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어요. 분노가 잔해처럼 남아 있었지만 그 잔해 사이로 오래 보던 친구의 얼굴이 보였어요. 그 얼굴은 더 마르고 더 초조해져 있었어요. 이젠 어떻게 할 생각이야? 제가 물었어요. 지민은 잠시 입술을 깨물었어요. 마무리해야 해. 내가 시작한 거니까. 마무리? 제가 반사적으로 되물었어요. 지민은 순간적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마지막 정산을 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걸 넘기면 끝이라고 했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제 등줄기를 차가운 것이 타고 내려갔어요. 끝 같은 거 그런 사람들에겐 없었어요. 제가 낮게 말했어요. 너도 알잖아.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소리가 한 번에 세게 박혔고 우리는 동시에 서로를 봤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등을 펴고 현관으로 갔어요. 인터폰 화면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어둠만 있었고 렌즈에 맺힌 물방울만 번들거렸어요. 착각이었나 봐. 제가 말하려던 순간 문틈 아래로 가느다란 종이가 한 장 밀려 들어왔어요. 미세한 긁히는 소리와 함께요. 펼쳐보니 글씨가 짧게 적혀 있었어요. 오늘 밤 12시. 항만창고시. 혼자. 상단엔 낯선 번호가 찍혀 있었어요. 저는 몸을 굳혔어요. 지민이 종이를 읽고는 손을 덜덜 떨었어요. 그가 보냈어.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어요. 경찰에 말하자. 제가 즉시 말했어요. 지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경찰이 끼면 더 엉킨데. 나 혼자 가서 끝내고 올게. 넌 혼자 못 가. 제 말이 단단하게 나왔어요. 지민은 고집을 부릴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이미 체념의 가장자리에 서 있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꽉 쥐고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2번의 신호음 뒤에 그는 받았어요. 지민이 왔어요. 제가 침을 삼키며 말했어요. 그리고 오늘 밤 항만 창고시로 오라네요. 짧은 침묵 뒤 수화기 너머로 의자의 다리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들렸어요. 거기 가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가 낮게 내려앉았어요. 당신들도 그녀도 위험합니다. 그럼 어떡해요?
가만히 있으면 끝나지 않아요. 제 말이 빨라졌어요. 그는 숨을 들이켰다가 천천히 내쉬었어요. 제가 먼저 가보겠습니다. 당신은 절대 앞에 서지 마세요. 약속하세요. 그 약속이란 단어가 마음을 토닥였어요. 하지만 약속을 지키기엔 이미 늦은 밤이었어요. 12시를 조금 넘겨 항만 근처는 거대한 동물처럼 숨을 쉬고 있었어요. 콘크리트가 밤의 습기를 빨아들이며 미세하게 숨을 쉬는 느낌이었어요. 창고시 앞에 도착했을 때 바람은 소금 냄새를 잔뜩 실어와 뺨을 때렸어요. 우리는 차 안에서 숨을 죽이고 앉아 있었어요. 지민의 손이 내 무릎 위에서 떨렸어요. 나 혼자 갈게. 그녀가 말했어요. 아니. 저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어요. 문 앞까지만 같이 가. 그 다음엔 네가 말하는 대로 할게. 서로를 보는 눈빛 사이로 짧은 합의가 지나갔어요. 그리고 두 손이 일순간 만나 꽉 얽혔어요. 그 짧은 체온이 오래전 우리가 공유하던 것들의 잔불 같았어요. 창고 문은 생각보다 쉽게 열렸어요. 철문이 끽 하고 길게 울었고 어둠 속에서 희끄무레한 형광등 몇 개가 간헐적으로 깜빡였어요. 안은 널찍했고 목재 팔레트가 겹겹이 쌓여 있었어요. 발자국이 사방으로 찍혀 있었지만 어느 게 최근인지 가늠이 되지 않았어요. 그때 반대편 높은 창틀 아래에서 담배 불씨가 잠깐 반짝였어요. 남자가 있었어요. 모자를 눌러 쓴 그 밤의 그림자. 왔네. 그가 말했어요.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고 오래된 칼날처럼 달아 있었어요. 지민이 한 발 앞서 걸어갔어요. 오늘로 끝내자. 그녀가 말했다가 목이 메었는지 한 번 삼켰어요. 끝이라. 남자가 웃었어요. 그 단어 너한테 참 안 어울린다. 그는 손을 흔들며 어둠 속에서 무엇인가를 끌어냈어요. 검은 가방이었어요. 이게 내가 말한 정산이야. 근데 그 전에 그는 시선을 저로 옮겼어요. 친구분은 왜 왔을까? 저는 숨을 고르게 쉬었어요. 두려움이 살갗 아래에서 펄럭거렸지만 발바닥은 바닥에 단단히 붙어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같이 오는 게 맞았어요. 제가 말했어요. 그 다음은 우리가 결정할 거예요. 남자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멋있네. 근데 세상은 그렇게 안 굴러가. 그는 갑자기 지민에게 성큼 다가왔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앞으로 나섰어요. 그가 내 앞에서 멈추더니 피식 웃었어요. 용감하네. 근데 용감함은 가격이 비싸. 그는 손을 들어 보였어요. 빈손이었어요. 대신 창고의 다른 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제야 어둠 속에 두 명이 더 서 있다는 걸 알았어요. 심장이 쿵 하고 뒤로 넘어가는 느낌이었어요. 그 순간 창고 문 쪽에서 새벽 공기 같은 휙소리가 났어요. 손전등 깜빡임과 함께 남자들의 시선이 순간 창문으로 쏠렸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지민의 손을 잡고 뒤로 물러났어요. 여기서 끝내요. 익숙한 목소리가 어둠을 꿰뚫었어요. 도윤이었어요. 그는 서늘하게 서 있었고 손에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눈빛은 어떤 무기보다 단단하게 보였어요. 경찰은 얼마 안 있어 도착합니다. 남자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역시 넌 사람을 부르지. 그는 혀를 찼어요. 그래. 그럼 그 전에 이 거래만 끝내면 되겠네. 말이 끝나자 왼쪽에서 누군가가 재빨리 움직였어요. 금속이 바닥에 스치는 소리와 동시에 도윤이 몸을 틀어 제 쪽을 가렸어요. 지민이 비명을 삼켰어요. 저는 머릿속이 새하얘지며 도윤의 팔을 붙잡았어요. 손끝에 그의 심장 박동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빠르게 그러나 일정하게 뛰고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그 리듬이 나를 진정시켰어요. 이렇게 하지 맙시다. 도윤이 낮게 말했어요. 돈이 목적이면 절 데려가요. 대신 저 여자들 그는 우리를 한번 돌려봤어요. 보내주세요. 남자가 잠시 생각하는 듯 했어요. 웃는 입꼬리와 계산하는 눈빛이 동시에 움직였어요. 너 하나로 합의? 그는 가방을 발로 툭 찼어요.
가방이 두세 번 튕겨 저희 쪽으로 굴러왔어요. 그럼 그걸 들고 꺼져. 그때 밖에서 경적 소리와 함께 빨간 불빛이 벽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남자가 입술 사이로 욕을 뱉었어요. 젠장 빠르네. 상황은 급격히 흩어졌어요. 왼쪽에 두 사람이 반대편 문으로 달리기 시작했고 남자는 가방을 잡아채려 손을 뻗었어요. 거의 동시에 도윤이 앞으로 나섰고 저도 반사적으로 가방끈을 밟았어요. 금속의 단단한 감촉이 발바닥을 통해 전해져 왔어요. 남자가 제 발목을 보며 이를 갈았어요. 비켜. 그가 손을 들었어요. 순간 등 뒤에서 멈춰. 라는 고함이 터졌어요. 손전등 불빛이 난폭하게 흔들리며 우리를 덮었고 남자의 손이 허공에서 갈 곳을 잃었어요. 모든 게 소음과 그림자와 숨소리로 뒤섞여 있었어요. 누군가 제 어깨를 밀쳤고 저는 뒤로 넘어질 뻔했어요. 그때 누가 나를 붙잡았어요. 도윤이었어요. 그는 제 허리를 한번 받쳐 세우더니 아주 짧고 낮게 속삭였어요. 괜찮아요. 그 말이 가슴으로 바로 들어와 광포하게 껑충대던 심장을 잠깐 멈춰 세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사이 지민은 가방을 발로 멀리 밀어냈고 붉은 불빛이 벽을 더 세게 물들이며 창고 안에 퍼져나갔어요. 사람들이 얽히고 풀리고 멈추고 도망쳤어요. 마침내 크게 울리는 제지와 함께 공간이 가라앉았어요. 어둠이 와르르 무너지고 나면 늘 같은 냄새가 남더라고요. 금속 냄새, 젖은 먼지 냄새, 그리고 인간의 땀 냄새. 밖으로 끌려 나오면서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경찰차 바퀴 아래 물웅덩이가 터지며 얇게 흩어졌고 사이렌이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했어요. 구급대원이 누군가의 이마에 소독약을 바르는 냄새가 유명 브랜드 향수처럼 강하게 떠돌았어요. 우리는 한 줄로 앉아 있었고 순경이 하나씩 묻더라고요. 저는 숨을 고르고 사실만 말하려고 애썼어요. 거짓말을 하려 하면 혀가 먼저 알아채고 떨렸어요. 도윤은 내 옆에서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진술했어요. 그 눈빛은 사람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눈빛이었어요. 도망치지 않는 눈빛이었어요. 지민은 오래 침묵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제가 시작했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끊지 않고 말했다고요. 자신의 이름과 서명과 몇 개의 밤과 몇 개의 금액을 또박또박 꺼내 놓았어요. 그렇게 말하는데 오히려 그녀의 어깨가 조금 편안해지는 걸 봤어요. 진실은 잔혹하지만 그 잔혹함이 끝을 데려오기도 하더라고요. 조사가 끝나고 우리는 병원 응급실 대기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새벽 2시 반이었고 텔레비전에서는 소리 없는 날씨 예보가 돌아가더라고요. 지민은 붕대를 가볍게 감았고 도윤의 손등에는 스친 상처가 작게 피어 있었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잠깐 잡았다 놓았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 대답은 이상할 만큼 날 서 있지 않고 오래 준비된 문장처럼 부드러웠어요. 지민이 우리를 번갈아 봤어요. 한숨이 흘렀고 그것은 체념과 안도 사이의 조용한 다리 같았어요. 여기서 우린 끝내자. 지민이 말했어요. 도윤 미안해. 나 내 옆에서 오래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 서하야, 넌 늘 나를 구하려고 했어. 그런데 내가 널 가장 먼저 다치게 했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린 아직 살아있어. 끝낼 것도 시작할 것도 천천히 해. 그렇게 말하고 나니 눈물이 또 차올랐어요. 이번엔 따뜻한 종류였어요. 오래 묵힌 소금물이 아니라 겨울 끝 햇빛처럼 피부 위에서 금방 마르는 물 같았어요. 응급실 문이 열렸다 닫힐 때마다 바람이 스쳤어요. 긴 의자 끝에서 잠들어 있던 아이가 잠깐 기침을 했고 그의 엄마가 아이의 이마를 쓸어내렸어요. 그 사소한 움직임이 갑자기 마음을 울렸어요. 잃어버린 것들과 아직 남은 것들 사이에 얇은 선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선 위에 발을 딛고 서 있는 기분이었어요. 흔들렸지만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도윤이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서하 씨.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아주 조심스러웠어요. 오늘 저는 당신에게 부탁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이제부턴 당신 자신을 먼저 선택해 주세요. 그 말이 목울대를 지나 가슴으로 내려오면서 둥글게 울렸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기대었어요. 어깨와 어깨가 맞닿았고 두 사람의 호흡이 천천히 같은 리듬을 찾았어요. 우리는 조심해야 해요. 제가 속삭였어요. 맞아요. 그가 답했어요. 조심하면서 그래도 서로를 잃지 않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믿어요. 우리 사이에 길고 고요한 시간이 흘렀어요. 그 시간은 뜨거움 대신 다정함으로 채워졌어요. 저는 그의 손등에 조심스레 손을 포개었고 그는 그 위에 손가락을 살짝 얹었어요. 우리는 아주 짧게 숨이 닿을 정도의 거리에서 입술을 맞췄어요. 이번엔 욕망이 아니라 위로였고 불꽃이 아니라 불씨였어요. 오래가는 종류의 것, 폭발보다 더 멀리 비추는 종류의 온기였어요. 날이 밝아오자 창문 가장자리가 희게 빛났어요. 지민은 보호자 안내문을 쥔 채 앉아 있었고 담당 형사가 다시 와서 절차를 설명했어요. 지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걸 받아들였어요. 나 가야 할 길을 갈게. 그녀가 말했어요. 그 목소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어요. 돌아올 때 같이 밥 먹자. 그녀가 살짝 웃었어요. 된장찌개. 당연하지. 우리는 그렇게 약속했어요. 약속은 가끔 현실이 되는 달이었고 우리는 그 다리에 발을 얹었어요. 그날 오후 지민은 정식 조사를 위해 이동했어요. 그녀가 차에 오르기 전 한 번 더 저를 안아줬어요. 서아야. 그녀가 제 귀에 아주 작게 말했어요. 내가 있어서 내가 마지막에 사람으로 남을 수 있었어.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고 저는 그 소리를 오래 기억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겨진 우리는 병원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바람이 나무 잎을 뒤집으며 지나갔어요. 도윤이 옆에서 조용히 숨을 쉬었어요.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그는 천천히 말했어요. 이혼 절차를 밟겠습니다. 그가 앞으로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게 맞아요. 제가 대답했어요. 누구에게도 더 상처를 남기지 않는 길이면 좋겠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잠시 후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서아 씨. 네. 이제 우리 이야기를 급하게 만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는 웃음이 났어요.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했어요. 그는 아주 조용히 웃었어요. 그 속도로 갈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맑았어요. 그러나 곳곳에 비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젖은 표지판이 햇빛을 받아 번들거렸고 고인 물 위로 바람이 지나가며 잔물결을 만들었어요. 저는 그 잔물결을 보며 오늘의 모든 흔들림이 언젠가 잔잔해질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집에 도착해 현관을 열자 익숙한 먼지 냄새가 반겼어요. 신발을 벗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거실에 앉아 노트를 펼쳤어요. 기록을 시작했어요. 시간, 장소, 말들, 눈빛, 손의 떨림, 숨의 깊이.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나를 먼저 선택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나 누군가의 손을 놓지 않는 방법으로. 창문을 열자 노을이 길게 늘어졌어요. 도시의 모서리가 부드러워 보였어요. 잠깐 눈을 감았고 그 사이로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고등학교 복도 늦은 오후 사물함 안에 작은 카드. 당신의 숫자들은 단단했고 당신의 마음도 그럴 거예요. 멀리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가 지금 여기에 바닥까지 이어져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겠더라고요. 긴 시간은 결국 한 점으로 모였고 그 점에서부터 다시 선이 그어졌어요. 그 선이 우리 앞으로 가고 있었어요. 밤이 오기 전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도윤이었어요. 집에 잘 들어가셨어요? 저는 네. 당신은요? 라고 답장을 보냈어요. 곧장 회신이 왔어요. 이제 집에 들어갑니다. 오늘 고마웠습니다. 저는 한참 화면을 보다가 아주 간단한 문장을 보냈어요. 천천히 가요. 우리. 점 뒤에 점을 하나 더 찍을까 말까 하다 그냥 두었어요.
문장은 그 자체로 충분했어요. 문장 사이에는 오늘 우리가 견딘 시간들이 정확히 들어 있었어요. 어둠이 천천히 스며들었어요. 불을 켜지 않은 거실에서 저는 창밖 불빛들이 벽에 박히는 걸 봤어요. 그 불빛들이 맥동하듯 숨을 쉬었고 내 심장도 그에 맞춰 천천히 안정적으로 뛰었어요. 오늘 밤은 아마 깊이 잘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나 깊이 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내가 나 자신을 조금 더 믿게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 아침을 위해서 나는 조용히 두 손을 모았어요. 그리고 아주 작게 혼잣말을 했어요. 괜찮아질 거예요. 이번엔 빈말이 아니었어요. 그 말 속에는 밤을 지나 여기까지 온 발걸음들이 실려 있었어요. 그렇게 챕터가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는 끝과 시작 사이의 선 위에 있었어요. 누군가는 떠났고 누군가는 남았고 누군가는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그 모든 변화 속에서 나는 오늘 약속을 붙잡고 있었어요. 나를 먼저 선택하되 손을 내미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언젠가 아주 조용한 카페 창가에서 우리는 다시 마주 앉아 미소 지을지도 모르겠어요. 뜨거운 잔을 사이에 두고 짧은 입맞춤을 나누며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조심했지만 결국 서로에게 다가갔어요. 그 문장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밤이 한결 덜 추웠어요. 지민은 결국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그녀의 입술에서 쏟아지는 단어들은 마치 파편 같았어요. 빚, 협박, 거래, 그리고 배신. 저는 그 단어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으려 했지만 손가락 사이로 모래처럼 흘러내리더라고요. 나였어. 다 나였어. 지민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억울했던 지난날이 그 말 한마디에 갈기갈기 찢겨나갔어요. 저는 소리쳤어요. 왜 하필 나야? 왜 나를 끌어들였어? 분노가 목을 타고 올라왔고 눈물이 같이 쏟아졌어요. 지민은 눈을 질끈 감았어요. 널 미워했어. 동시에 부러워했어. 너는 늘 빛났어. 나는 그 옆에서 늘 초라했어. 그래서 방패 삼았어. 미안해. 그 고백은 칼날처럼 예리했고 동시에 낡은 종이처럼 구겨져 있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항만 창고에서 맞섰어요. 낯선 남자가 검은 가방을 들고 나타났을 때 공기마저 싸늘하게 얼어붙었어요. 지민은 벌벌 떨며 앞으로 나갔고 저는 본능적으로 그녀 옆에 섰어요. 그 순간 그림자처럼 나타난 도윤이 우리 앞을 가로막았어요. 그의 눈빛은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제 끝내요. 도윤이 낮게 말했어요. 남자의 비웃음, 경찰 사이렌 소리, 발걸음이 뒤엉키는 아수라장. 모든 게 파도처럼 들이닥쳤어요. 저는 지민의 손을 잡고 뒤로 물러섰어요. 도윤은 몸으로 우리를 가렸어요. 그의 어깨가 어둠 속에서 크게 들썩였고 그 순간 저는 숨을 죽였어요. 결국 지민은 경찰 앞에서 모든 걸 고백했어요. 제가 했어요. 제가 시작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단단했어요. 경찰 수첩에 적히는 펜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어요. 저는 그녀 옆에서 울고 있었어요. 친구를 구하려다 친구에게 가장 먼저 상처받은 제 모습이 너무 서글펐어요. 조사가 끝나고 병원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었을 때 도윤이 제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그는 제 손을 잡고 속삭였어요. 이제 당신 차례예요. 당신 자신을 먼저 선택하세요. 그 말에 눈물이 또 쏟아졌어요. 하지만 이번 눈물은 무너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는 눈물이었어요.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서로의 손끝이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 살아있다는 증거가 담겨 있었어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입맞춤을 했어요. 이번엔 욕망이 아니라 위로였어요. 불꽃이 아니라 불씨였어요. 오래가는 종류의 것, 폭발보다 더 멀리 비추는 종류의 온기였어요. 지민은 결국 수갑을 차고 끌려갔어요. 떠나기 전 그녀가 제게 말했어요. 내가 있어서 마지막에 나도 조금은 사람으로 남을 수 있었어. 그 말을 남기고 차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소리를 오래 기억하게 될 거예요.
도윤은 이혼을 결정했어요. 그리고 제게 말했어요. 우리의 이야기는 서두르지 맙시다.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 속도로 가요. 천천히.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파국은 끝이 아니었어요. 선택이었어요. 무너짐 끝에서 다시 일어서는 선택, 그리고 다시 손을 잡는 선택. 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지민이 떠난 뒤에 집은 이상하게 넓어졌어요. 같은 거실, 같은 소파, 같은 창문이었는데 가구 사이에 공기가 더 많이 들어와 있는 느낌이었어요. 밤이면 그 공기가 천천히 몸속으로 들어와 가슴 안쪽을 한 바퀴 돌아 나가는 게 느껴졌어요. 불을 켜면 불빛이 방을 차곡차곡 채우는 동안 잠깐씩 눈물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저는 노트를 펼쳐 오늘의 기록을 쓰기 시작했어요. 날짜, 장소, 내가 들었던 문장들, 내가 삼켰던 숨들.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늘 같은 문장을 적었어요. 나는 나를 먼저 선택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누군가의 손을 놓지 않는 방법으로. 며칠 뒤 면회 신청이 허락됐어요. 유리벽 너머에 지민은 수척해 있었지만 눈동자는 오히려 맑았어요. 수화기를 들자마자 그녀가 먼저 웃었어요. 서아야. 그 웃음에 오래된 봄 냄새가 스쳤어요. 여기서는 시간이 이상하게 흘러. 느린 척하면서도 갑자기 밤이 돼 있더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랬어. 집에서. 그녀가 잠깐 침을 삼키고는 물었어요. 넌 괜찮았어? 저는 솔직히 말했어요. 괜찮지 않았어. 근데 괜찮아지는 쪽으로 조금씩 걸어가고 있어. 그녀가 눈을 감았다 뜨더니 유리병 너머 손바닥을 붙였어요. 저도 내 손을 그 위에 겹쳤어요. 차갑고 매끈한 유리가 우리 사이에 있었지만 체온이 어렴풋이 닿는 기분이었어요. 서아야, 고마웠어. 그녀가 말했어요. 마지막에 나를 사람으로 묶어준 건 너였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린 서로 묶었어. 너도 나한테서 어떤 걸 지켜줬어.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지만 그 말은 분명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끝에서 서로를 붙잡았어요. 회사로 돌아간 첫날 저는 책상 서랍 맨 안쪽에 넣어두었던 카드를 다시 꺼냈어요. 당신의 숫자들은 단단했고 당신의 마음도 그럴 거예요. 20살의 어느 날 그 문장을 읽고 가슴이 뜨겁게 뛰었어요. 그리고 34세 오늘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으며 조용히 웃었어요. 숫자들은 여전히 단단했고 마음은 조금 더 단단해지고 있었어요. 상사가 다가와 서류를 부탁했어요. 저는 담담하게 네, 오늘 안에 정리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오랜만에 규칙적인 리듬이 몸 안에서 자리 잡는 느낌이었어요. 점심시간에 자리로 돌아오니 휴대폰에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도윤이었어요.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으세요? 바닷가 근처 작은 식당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길게 들숨을 들이마신 뒤 짧게 내쉬고 나서 네. 천천히 가요. 우리. 라고 답장을 보냈어요. 바닷가 근처 작은 식당은 오래된 나무 간판이 달린 곳이었어요. 문을 열자 바다 소금 냄새와 구운 생선 냄새가 뒤엉켜 들어왔어요. 도윤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자 일어나 맞았어요. 와줘서 감사합니다. 그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조용하지만 이전의 침묵과 달랐어요. 도망치는 침묵이 아니라 무언가를 지키는 침묵이었어요. 앉자마자 그는 물컵을 제 쪽으로 밀어주고 말했어요. 오늘은 지난 이야기 대신 내일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좋아요. 내일. 우리는 메뉴판을 덮고 내일의 아주 작은 것들에 대해 얘기했어요. 다음 주에 열리는 지역 벼룩시장, 한 달 뒤에 있을 도시 마라톤, 겨울이 오기 전에 바닷가 도로를 함께 걸어보자는 약속. 그 약속들은 화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소박하고 조용했어요. 그런데 그런 약속들이 마음을 밝게 했어요. 수프가 나왔을 때 그는 미묘하게 긴장한 얼굴로 제게 물었어요. 한 가지 부탁해도 될까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를 봤어요. 이제부터 당신이 두려울 때 저를 불러주세요. 저는 달려오겠습니다. 저는 잠깐 눈을 감았다 뜨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해요. 그러고는 덧붙였어요. 당신도요. 두려울 때 나를 부르세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머리칼이 휘청하자 그는 본능적으로 손을 들어 그 바람을 막으려 했어요. 그 어색한 동작이 다정했어요. 우리는 나란히 서서 파도 소리를 들었어요. 검은 물결이 몰려왔다가 부서지며 흰 거품을 만들었어요. 그 거품들이 금세 사라졌다가 다시 생겼어요. 저는 그걸 보며 말했어요. 우리 마음도 저렇더라고요. 무너지는 순간이 오고 금세 사라지는 순간이 오고 또 다시 부서지는 순간이 오고. 그는 파도를 오래 보다가 대답했어요. 그래도 바다는 늘 여기 있었어요. 그 말이 좋았어요. 변하는 소리와 모양 안에서 변하지 않는 자리. 우리에게도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했어요. 가을이 더 깊어졌어요. 출근길 나뭇잎색이 하루가 다르게 변했어요. 회사에서는 예상 외로 제게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겼어요. 낡은 장부를 디지털로 전환하면서 누락된 금액과 이상한 흐름을 찾아내는 일이었어요. 저는 엑셀 칸 사이에 몸을 넣어 구부정하게 앉는 심정으로 숫자를 들여다봤어요. 오후 햇빛이 모니터 위로 고요히 떨어질 때면 사람들의 움직임이 느려지더라고요. 그 느려진 틈에서 저는 작은 불일치를 발견했어요. 금액 옆에 붙은 메모, 시간대가 미묘하게 어긋난 이체 기록, 그리고 반복되는 코드. 팀장에게 보고하자 팀장이 제 어깨를 툭 쳤어요. 역시 서아 씨는 숫자에 있어요. 저는 웃었어요. 칭찬이 몸속을 지나가며 적당한 온도를 남겼어요. 퇴근길에 도윤에게 메시지가 왔어요.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오늘 잠깐 산책 괜찮을까요? 저는 네. 골목 카페 앞에서 봐요. 라고 답했어요. 골목 카페 앞 가을 비가 잔잔히 내리고 있었어요. 우산을 접는 그 순간의 소리, 방울이 바닥에서 깨지는 소리, 커피 머신의 증기 소리.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두 손을 주머니에 넣고 나란히 걸었어요. 젖은 보도블록이 가로등 불빛을 반사했어요. 벽돌 담장에 놓인 화분이 빗물을 베어내고 있었어요. 문득 저는 멈춰 섰어요. 가끔 내가 잘못한 건 아닌데 죄책감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말했어요. 그는 잠깐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과 책임을 겹치려는 순간이 많아서 그래요. 저는 어깨를 조금 움츠렸어요. 그런데도 자꾸 미안해요. 그는 제 앞에 서서 우산을 반쯤 기울였어요. 우산 천 아래 공기가 좁아졌어요. 그 미안함을 나눠 갖고 싶어요. 그 말은 약속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그의 손등을 감싸 쥐었어요. 손등은 약간 차가웠고 금세 따뜻해졌어요. 우리는 조용히 서로의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그 짧은 다음이 며칠을 버티게 했어요. 지민의 첫 공판이 열리는 날 저는 법원 복도에서 그녀를 기다렸어요. 그녀는 꽉 담은 입술로 들어왔고 제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깐 눈빛이 흔들렸지만 그 흔들림 안에는 도망침이 아니라 견딤이 있었어요. 재판장은 차갑고 질서정연했어요. 변호사가 말했고 검사도 말했어요. 사회가 쓰는 말들이 번갈아 공간을 채웠어요. 지민은 모든 걸 인정했어요. 피해자들에게 사과했고 가능한 범위에서 변상을 약속했어요. 판사의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최종 선고가 내려진 순간 저는 어쩔 수 없이 눈을 감았어요. 무거운 숫자가 그녀의 어깨에 올려졌어요. 하지만 그 숫자 위에도 사람의 시간이 있었어요. 복도에서 그녀가 제 손을 잡았어요. 서아야, 나 무서웠어. 그 말은 오래 지연된 진실처럼 나왔어요. 저는 그녀를 꼭 안았어요. 무서운 건 무서운 거야. 그렇다고 우리가 없어진 건 아니야. 그날 우리는 길게 울었어요. 우는 동안 마음에서 물이 빠져나갔어요. 울음 뒤에 남는 바닥이 또렷해졌어요. 겨울이 오기 전에 엄마가 있는 바닷가에 다녀왔어요.
오랜만에 본 엄마는 제 얼굴을 오래 쓸어보더라고요. 살아있는 눈이 다시 돌아왔네. 엄마가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웃으면서 밥상을 차렸어요. 된장찌개가 팔팔 끓었고 고등어를 노릇하게 구웠어요. 엄마가 밥에 국물을 비벼 먹으며 물었어요. 그 친구는? 저는 숟가락을 멈칫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버티고 있어. 나도 옆에서 버티고 있고. 엄마가 제 등을 토닥였어요. 사람은 결국 사람으로 건너가야 해. 다리 놓는 게 힘들지 건너가면 또 길이 있더라. 그 말이 바다 바람처럼 가슴을 스쳐 지나갔어요. 저녁 무렵 저는 혼자 방파제 끝에 서서 파도를 봤어요. 날이 흐려 금빛은 적었지만 잿빛도 나쁘지 않았어요. 잿빛은 잔소리가 없고 잠자코 곁에 있어 주더라고요. 도시로 돌아오는 길 도윤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무사히 다녀오셨어요? 저는 네. 엄마가 고등어를 많이 주셨어요. 나눠 드릴게요. 라고 답했어요. 잠깐 뒤 감사합니다. 함께 먹을까요? 라는 회신이 왔어요. 저는 네. 오늘은 내가 요리할게요. 라고 보냈어요. 그날 저녁 제 작은 부엌에서 고등어가 지글거렸어요. 마늘이 기름에 익어가며 달큰한 냄새를 냈어요. 도윤이 와서 앞치마를 매다 말고 멈췄어요. 그 앞치마 잘 어울리시네요. 제가 웃었어요. 당신도요? 밥상을 차리고 마주 앉았을 때 그는 젓가락을 잠깐 내려놓고 말했어요. 이 방 따뜻하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온도도 온도지만 요즘은 내가 이 집을 좀 더 믿는 것 같아요. 그는 제 말을 오래 씹더니 조용히 웃었어요. 집을 믿는다는 말 좋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물을 올리는 동안 저는 말했어요. 가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밤이 가장 큰 선물 같아요. 그는 창밖을 보며 답했어요. 그 밤은 우리가 지켜서 오는 겁니다. 겨울 초입 첫눈이 왔어요. 회사 창밖으로 굵은 눈송이가 떨어졌어요. 점심시간에 직원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저는 코트를 챙겨 밖으로 나갔어요. 눈이 코끝에 닿아 살짝 녹았어요. 그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지민에게서 온 편지 사진이었어요. 수감시설에서 보낸 엽서였어요. 오늘 눈이 왔어요. 내겐 작은 소식 하나가 큰 계절이 되네요. 너는 잘 먹고 잘 자고 있니? 내가 다시 사람답게 돌아갈 때 우리 된장찌개 약속 지키자. 저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보다가 도윤에게 보냈어요. 지민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그리고 덧붙였어요. 우리도 오늘 저녁 따끈한 국 먹어요. 답장은 바로 왔어요. 좋습니다. 눈 오는 날의 국. 한 해가 저물어갈 때 졸업 앨범 메모의 마지막 실마리가 풀렸어요. 회사 창고를 정리하다 우연히 예전 동아리 자료집을 찾았어요. 거기에는 손글씨 비교를 위한 작은 코너가 있었어요. 숫자를 예쁘게 쓰는 법, 획을 3번에 나누어 쓰는 법. 페이지 귀퉁이에 누군가가 익명으로 남긴 문장이 있었어요. 숫자를 좋아하는 너에게. 글씨가 도윤의 글씨였어요. 조금 더 어설펐지만 같은 기울기, 같은 호흡. 저는 책자를 덮고 잠깐 눈을 감았어요. 오래 돌아온 문장이 비로소 자리를 찾는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는 조용했고 단단했어요. 저녁에 카페에서 그에게 말했어요. 당신이었죠. 그때. 그는 잠깐 놀라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네, 저였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그땐 당신 앞에 서기엔 제가 너무 작았어요. 그 대답이 마음을 흔들었어요. 저는 손을 내밀었어요. 그는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는 같은 탁자에 앉을 수 있겠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요? 연말이 가까워오자 사람들의 인사말이 따뜻해졌어요. 복도에서 수고 많으셨어요 라는 말이 자주 들렸어요. 저는 제 서랍을 정리하다가 노트 첫 장을 넘겨봤어요. 1월의 기록이 떨리는 글씨로 시작해 12월의 글씨는 훨씬 단단해져 있었어요. 그 사이에 울음의 얼룩도 있었고 웃음의 흔적도 있었어요. 퇴근길 도윤과 거리를 걸었어요.
상점마다 작은 전구가 반짝였어요. 사람들의 머리 위로 하얀 김이 피어올랐어요. 해가 바뀌네요. 제가 말했어요. 우리는 올해 참 많이 걸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넘어지기도 했고요. 그래도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직 옆에 서 있네요. 말이 겨울 공기 속에 오래 남았어요. 우리는 멈춰 서서 서로를 봤어요. 오늘 자정이 되면 소원 하나씩 빌어요. 제가 말했어요. 당신 먼저. 그는 웃었어요. 저는 당신이 내년에도 당신 자신을 먼저 선택하길 바랍니다. 그럼 당신은? 저는 당신이 나를 부를 때 망설이지 않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 소원은 대단한 문장이 아니었지만 내년에 많은 밤을 지켜줄 문장이었어요. 새해 첫 주 지민에게서 또 편지가 왔어요. 여기서도 새해가 왔어. 벽의 색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사람의 마음에 작은 문 하나가 열리는 것 같아. 너랑 도윤 씨가 잘 지낸다는 소식 들었어. 마음이 이상했어. 질투 같은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장면을 보고 있다는 안도 같았어. 내 자리는 여기지만 너희 자리엔 따뜻한 것이 가득하길 빌게. 저는 그 편지를 읽고 한참 멍하니 창밖을 봤어요. 눈은 그쳤고 하늘이 맑았어요. 저는 답장을 썼어요. 우린 약속을 지킬 거야. 내가 돌아오면 된장찌개. 그리고 수많은 평범한 밥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먹을 수 있는 지루하고 따뜻한 밥들. 봄이 올 때쯤 우리는 작은 여행을 갔어요. 도시에서 2시간 남짓 떨어진 강을 끼고 있는 마을이었어요. 벚꽃이 조금 이르게 피었어요. 강물에 꽃잎이 둥둥 떠다녔어요. 다리 위에서 우리는 강을 내려다봤어요. 바람이 불어 꽃잎이 한꺼번에 날렸어요. 그 장면은 영화처럼 화려했지만 제 마음속에 들어온 건 아주 단순한 문장이었어요. 살아있다. 저는 그 문장을 속으로 반복했어요. 살-인-다. 네 글자를 한 글자씩 천천히 씹었어요. 도윤이 제 손을 잡고 물었어요. 지금 무슨 생각해요? 살아있는 생각. 제가 대답했어요. 그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우리는 성공했네요. 다리를 따라 천천히 걸으며 우리는 조용히 입맞춤을 했어요. 봄바람이 우리 사이를 한번 스치고 갔어요. 입맞춤은 오래이지 않았지만 오래 남았어요. 회사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던 날 팀원들과 작은 케이크를 잘랐어요. 촛불을 끄고 박수가 났어요. 저는 사람들 사이에서 웃었어요. 누가 사진을 찍었고 그 사진에서 저는 놀라울 정도로 편안해 보였어요. 퇴근길 그 사진을 도윤에게 보냈어요. 오늘 잘했어요. 그가 답장을 보냈어요. 보여요. 당신 어깨가 편하네요. 저는 길가에서 잠깐 멈춰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어요. 어깨가 편안하다. 이상하게도 그 말이 마음을 가장 깊이 건드렸어요. 우리는 얼마 전까지 어깨를 웅크리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조금 펴고 있잖아요. 그날 밤 창문을 열어 본비 소리를 들었어요. 커튼이 느리게 흔들렸어요. 저는 노트를 펼쳐 마지막 페이지 아래 한 줄을 더 썼어요. 나는 오늘 내 삶의 속도를 내게 맞췄어요. 그리고 그 속도에 누군가의 발걸음을 초대했어요. 펜을 덮고 눈을 감았어요. 마음속 화면에 작은 카페가 떠올랐어요. 유리창에 빗방울이 맺혀 있었고 그 안쪽에 2개의 머리 그림자가 붙어 있었어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손을 포개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손 위에 또 다른 손이 가만히 얹혀 있었어요. 우리는 낮게 웃고 있었어요. 말이 필요 없는 밤이었어요. 여름의 첫 주 지민의 가석방 심사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날 저는 회사에서 일찍 나와 바람을 쐬었어요. 강변 벤치에 앉아 해가 기울어지는 걸 봤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번호가 떴고 저는 순간 숨을 멈췄어요. 지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아야.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나 곧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는 설렘과 두려움이 반씩 섞여 있었어요. 나오면 집부터 정하자. 그리고 말끝이 저절로 미소가 됐어요. 된장찌개.
그녀가 웃었어요. 응. 그리고 아주 평범한 싸움들도 해보자. 쓰레기 봉투 누가 버릴지, 빨래는 누가 널지 그런 거. 저는 눈을 감았다가 크게 웃었어요. 그래. 우리가 그렇게 살자. 전화를 끊고 잠시 서 있었어요. 바람이 살갗을 스쳤어요. 저 멀리서 자전거 벨소리가 한 번 울렸어요. 강 위로 햇빛이 길게 반사됐어요. 저는 속으로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아질 거예요. 이번엔 확신이 있었어요. 그 확신은 누가 빌려준 게 아니었고 내가 걸어오며 조금씩 모아온 작은 증거들의 합이었어요. 울었던 밤의 수, 지켜낸 약속의 수, 건넌 다리의 수, 다시 잡은 손의 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카페 앞에서 도윤을 만났어요. 여름 냄새가 났어요. 그가 말했어요. 오늘 당신 눈이 더 맑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나를 믿는 법을 조금 배웠어요. 그럼 그가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우리도 우리를 조금 더 믿어볼까요? 우리는 카페 안으로 들어갔어요. 주문을 하고 창가에 앉았어요. 잔이 내려오는 동안 저는 그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그는 주저하지 않고 내 손을 잡았어요. 우리는 아주 짧게 그러나 온 마음으로 입맞춤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 서로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조심했지만 결국 서로에게 다가갔어요. 그 문장은 더 이상 무서운 고백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현재를 조용히 확인하는 인사였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도시의 불빛은 천천히 줄어들었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파국은 끝이 아니었어요. 파국은 선택이었고 그 선택은 다시 시작으로 이어졌어요. 저는 더 이상 어제의 죄책감에만 머물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오늘의 책임을 두 손으로 감싸 쥐기로 했어요. 그 책임은 무겁지만 둘이 나누면 들 수 있는 무게였어요. 우리는 그 무게를 둘이서 들었어요. 때로는 셋이서도 들 거예요. 언젠가 지민이 돌아오면 그때는 셋이서 밥을 지을 거예요. 소금 한 꼬집을 조금 덜 넣고 다시다를 반만 넣고 물을 한 국자 더 붓고 그런 사소한 조정들을 하며 살아갈 거예요. 사소함이 우리를 살릴 거예요. 불을 끄기 전 저는 노트 마지막 장에 점 하나를 찍었어요. 그 점은 문장의 끝이면서 다음 문장의 시작이었어요. 창문을 닫자 바람 소리가 멎었고 방 안 공기는 잠깐 정지했다가 다시 움직였어요. 저는 속으로 인사했어요. 안녕 오늘. 그리고 낮게 덧붙였어요. 어서 와 내일. 눈을 감자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었어요. 그 박자에 맞춰 숨을 쉬었어요. 우리는 살아 있었어요.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서로의 속도를 존중하며 걸을 거예요.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따뜻하길, 모레는 내일보다 조금 더 단단하길. 그렇게 아주 천천히. 그렇게 확실하게. 그래서 저는 내 친구의 남편이었던 사람과 이제는 나의 사람으로 곁에 서 있는 누군가와 다시 처음처럼 웃어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언젠가 아주 평범한 저녁의 식탁에서 된장찌개에 김이 오르는 순간에 우리는 동시에 알게 될 거예요. 끝났다는 말은 결국 이렇게 시작됐다는 뜻이었다는 걸.